첫 번째 경기 제노아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질라르디노 체제에서 시즌을 치른다. 일단 제노아의 특성은 아주 낮은 적극성. 사실상 이탈리아의 정통 카테나치오를 보여주는 편인데 때문에 3-5-2 양상에서 공격은 투톱의 개인 기량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다. 따라서 레테기가 팀을 떠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 그나마 부분적인 역압박만 수행하면서 괜히 틈을 주지 않는 성향은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인테르의 시스템 자체는 그다지 리그에서 단점이 크진 않은 편. 다만 주전과 벤치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엘린스키와 타레미를 영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뎁스를 올렸다. 특히 타레미는 정통 타겟터라는 점에서 주전 투톱과는 다른 유형이기도 하고 특히 라우타로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인해서 침묵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테르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일단 인테르의 시스템 자체에는 리그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로테이션 멤버를 영입해서 팀의 다른 옵션을 추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무브. 다만 제노아가 낮은 블록을 구축하면서 최대한 저득점 양상을 만드는 편이기도 해서 경기 자체는 꽤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경기 랭스 대 릴 O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중위권 터줏대감. 다만 늘 유럽 대항전을 노리기에는 득점력이 문제라는 지적이 다수다. 사실 찬스 메이킹에 능한 이토 같은 선수가 있기는 한데 공격진이 이를 효율적으로 골을 기록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다수. 특히 공격수들이 홀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 편이라 전술적인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폰세카 체제는 종료. 대신 렌에서 제네시오 감독을 데려왔다. 제네시오 감독도 강력한 공격성과 득점을 만들려는 적극성이 상당히 뚜렷하다. 물론 우려스러운 점은 제네시오 체제의 렌은 상당히 원정에서 약했다는 것.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치른 UCL에서도 원정에서 비기고 홈에서 이기는 것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랭스의 중앙 압박 능력도 아주 만만한 편은 아니다. 릴 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랭스보다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라면 렌에서 데려온 제네시오 감독의 원정 성적. 렌이 유독 원정에서는 힘을 좀 잃는 상황이 잦았고 UCL에서도 페네르바체 원정에서는 비기기도 했다. 릴이 공격 가는 것을 랭스가 적절하게 중앙 압박으로 차단할 여지도 있다. 세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네이메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가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강호들의 압박을 만나면 측면으로 공이 새어버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네이메언이 강하게 돌격하는 상황에서는 홈에서도 패하는 등 고전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듯. 물론 전력상 네이메언 상대로 아예 득점력이 막힌다거나 하는 성향은 아니긴 한데 알크마르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공격적으로 이어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변수를 잘 만드는 유형. 지난 시즌 PSV를 상대로도 1승 1패로 동률이었고 원정에서도 아약스나 페예노르트 같은 팀을 상대로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특성상 실점률 자체가 높은 편이지만 상대가 접근하는 것을 받아치는 특유의 화력 집중이 꽤나 좋은 팀이다. 사실 알크마르가 네이메언 상대로도 공이 옆으로 새버리는 등의 약점을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고 네이메언도 난전을 만들면서 원정에서도 강호들을 꽤 잘 상대하는 편이다. 아약스 페예노르트 같은 점유 기반의 팀을 상대로도 이를 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네이메언이 만만한 상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폰세카 감독에 대한 평가는 꽤 좋은 편이다. 물론 배후 공간을 내주는 문제는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상대를 전방 압박으로 몰아세우면서 잘게 썰어가는 패스로 전진하는 특유의 공격성은 상당히 좋은 모습. 사실 폰세카 감독이 지난 시즌 릴에서 어느 정도 압박 강도를 수비적으로 운용하는 법에서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마냥 돌격하는 상황에서 다실점이 나오는 참사의 빈도는 지난 시즌 기점으로 제법 줄었던 것이 사실. 토리노의 문제는 중앙 공격력. 사실 전임 감독인 유리치도 측면으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선의 퀄리티 저하로 인해서 전개를 해줄 자원이 없었던 것. 블라시치가 부진했고 올 시즌에도 보드진에서 이선에 크게 투자를 해주지를 않고 있다.
베네치아의 공격적인 전술을 잘 이끈 바놀리 감독을 선임했지만 큰 보강 없이 중원 전개가 가능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 밀란 승리를 노려보고 있다. 일단 밀란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공격적 무브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나 뎁스 자체가 부족한 토리노 입장에서는 전방 전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물론 배후 공간을 내주는 밀란의 약점 자체는 여전하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차이는 크다고 보이는 상황이다. 다섯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생테티엔 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도 있었으나 홈에서의 밸런스는 아주 좋은 유형이다. 마리판의 수비 범위가 상당히 아쉬운 성향이긴 해도 홈에서는 0점대의 실점률을 유지하는 모습. 특히 골로빈이 가장 좋은 찬스 메이킹 능력을 바탕으로 홈원정 가릴 것 없이 화력을 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휘터 감독의 전술도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가는 모습. 일단 2부에서도 3-1로 메스를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격파하고 올라왔다. 2부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가져간 편은 아니라는 것. 특히 생테티엔이 전체적으로 강등을 당했던 2122 시즌에도 중원 싸움에서 아주 밀리는 전력은 아니었지만 득점력은 좋지 못했던 케이스. 물론 2부에서의 흐름은 50득점으로 꽤 괜찮았지만 시기마다 고저차를 보이면서 5경기 연패라는 기록을 쓴 적도 있다. 모나코의 승리도 노려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홈에서의 안정성은 상당하고 득점력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투사할 수 있는 팀. 생테티엔도 중원 싸움이 안 되는 팀은 아니나 득점력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2부에서도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의 차이가 컸다. 2부에서도 압도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던 편이었다. 여섯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단의 연령을 이용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압박이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발렌시아의 전술이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고 특히 상대가 탈압박이 전체적으로 되는 팀을 만나면 이 전술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2020년 이후로는 승리가 없고 지난 시즌 3위 이상 팀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 바르셀로나가 플릭 감독을 선임했는데 바르셀로나와의 궁합이 맞을 것이냐가 관심사. 실제로 레전드를 기리는 감페르컵을 그냥 프리시즌 취급해서 0-3으로 던져버리는 등 선수단과 고드진에게 꽤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나마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는 컬러는 공격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의 현재 뎁스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일단 탈압박 능력이 좋은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 상대로 꾸준히 우세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발렌시아의 압박과 플릭 감독과 바르셀로나 사이의 궁합이 문제라고 볼 여지가 크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